썸네일 보고 들어오셔서 예상하셨겠지만 최근 2주 사이에 제가 저희 아이가 열성 발작하는 모습을 2번이나 목격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겪고 대처를 해보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운 경험이었고, 지금도 아이가 자고 있을 때 약간 트라우마처럼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일이 너무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막상 피부에 와닿지 않다 보니까 정보가 부족한 것도 있고 엄마들이 좀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꼭 아이를 키우시는 엄마들이라면 이 영상을 보시고 저 같은 상황이 혹시나 생겼을 때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고 나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신 자료들을 막 찾아봤는데, 유튜브 같은 것도 몇 년 전 영상들이 대부분일 만큼 최근 자료들이 정말 부족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열성 경련이 무엇인지부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일 때 어떻게 엄마가 대처를 해줘야 되는지까지 정리 도와드릴 거예요. 저만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119 구급대원분들의 조언, 그리고 의사선생님들의 조언까지 제가 같이 묶어서 안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절대 이 영상은 스킵하지 마시고 빨리 보기를 하시더라도 꽉꽉 채워서 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열경련이 뭐냐, 열성경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말 그대로 갑작스러운 고열로 인해서 생기는 발작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왜 생기는가? 대부분의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서 열 조절 능력이 약하기도 하고, 특히 아이들의 뇌는 열에 굉장히 쉽게 흥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빠르게 오르는 고열들을 잘 방어하지 못하고 발작 증상까지 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9개월에서 5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이제 흔하게 일어난다고 하고, 사실 100명 중에 5명에서 6명에게 일어나는 일일 만큼 엄청나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 건강했던 저희 아이가 이 일을 겪고 나니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정말 체감되더라고요. 그럼 이게 과연 어떤 증상인가? 일반적으로 아이의 입술이 보라색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눈이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서 몸을 덜덜덜덜덜 떨기 시작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경련 증상이 오다 보니까 아이의 몸이 뻣뻣하게 굳고 팔다리가 이렇게 딱 굳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덜덜덜덜 떨다 보니까 엄마들이 봤을 때는 몸이 이렇게 휜다거나 막 돌아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눈을 깜빡깜빡깜빡 거리면서 입을 이렇게 한다거나 캣캣캣캣 같은 소리를 낸다거나 침을 질질질질 흘리는 모습도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습을 지금 제가 구두상으로 이렇게 표현하니까 상상만 될 부분은 확 와닿진 않으시잖아요. 정말 내 아이가 내 눈앞에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엄마들 정말 너무너무 놀랄 수밖에 없어요. 보통은 이런 증상들이 열이 오르기 시작하는 첫날에 많이 생기고요. 그 이후에 생기거나 하는 경우들은 흔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5분 안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1, 2분 사이에 저희 아이도 끝났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이제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할 때는 꼭 주시를 하셔야 되고, 15분이 넘어가는 증상이 생겼을 때는 뇌 손상까지 올 수 있는 치명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를 초기에 잘 대처해 주셔야 돼요. 한 번 생겼을 때 다시 재발하는 경우는 또 흔치 않기 때문에 아이가 짧게 끝났다고 하더라도 또 한 번 재발작이 일어났을 때는 바로 응급실로 가야 된다라는 거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를 좀 말씀드릴 건데, 우선 저희 아이는 너무너무 건강했어요. 제가 지금 이 배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사를 한 상황인데, 저희 아이가 이제 이사를 하면서 어린이집 환경까지 바뀌다 보면 좀 힘들 것 같아서 어린이집은 한 달 전부터 제가 미리 좀 옮겨놓고 적응 과정을 하던 중이었어요. 아이가 잘 적응해주기도 했었고 전혀 문제 없이 잘 놀고 그날도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이를 이제 제가 픽업할 때 살짝 미열이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이가 이제 놀더라도 조금 열감이 오르면서 생길 수 있는 흔한 미열이다 보니까 제가 심각하게는 인지를 못했고 그대로 아이를 태워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차에서부터 급격하게 아이가 조금씩 처지기 시작하는 게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집에 오자마자 아이를 딱 눕히고 열을 쟀는데 39.3도.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아이 해열제를 먹이고 다시 열을 쟀더니 40도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에서 혹시 아이가 이런 증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어린이집 선생님이랑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어떠한 증상도 없었고, 심지어 아침에랑 오후에 다 열을 쟀는데 아이가 37도 안팎으로 계속 돌았을 만큼 딱히 열이 있다거나 아이가 조금 힘들어한다거나 하는 증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고열이 오른 적이 없기도 했었고, 아이가 너무 급격하게 처지면서 40도가 넘는 모습을 보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선생님이랑 한 1, 2분 정도 통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이의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딱 봤는데 아이가 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증상처럼 눈이 이렇게 오른쪽 위로 돌아가 있었고, 입술이 보라색이 된 상태로 온 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떨면서 살짝 거품처럼 물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게 열경련이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어서 이 증상을 말씀드리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열경련이 뭔지도 몰랐고 내 아이가 내 눈앞에서 그냥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정말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서 너무 무섭고 정말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비행을 하면서 이런 발작 증상이 오거나 한 경우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서 우선 빠르게 아이를 안아서 평평한 곳으로 눕히고 바로 119로 전화를 했습니다. 119로 전화하기 직전에 바로 영상을 켜서 2, 3초 아이의 증상을 찍어놨거든요. 이거 여러분 정말 필수예요.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따 다시 한번 대처 상황에 대해서 정리 도와드릴 테니까 우선 지금은 이야기만 먼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119에 전화해서 상황 전달을 해드리고 아이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119에서는 열경련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차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는 막 정말 온 머리가 하얘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막 당황해가지고 제가 막 하고 있는데, 우선은 119 구급대원분들을 빠르게 배치해 주셨고 그분들이 오셔서 아이의 상황을 살펴주셨습니다. 한 2, 3분이 채 가지 않게 경련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멈춘 상태로 좀 기절을 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어서 구급대원분들이 아이를 보시고 어쨌든 첫 번째 열경련일 때는 응급실로 가는 게 좋다라고 하셔서 아이를 데리고 세브란스 소아응급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다행히 응급실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는 아이가 의식이 돌아오기도 했고 열도 조금씩 떨어지는 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주사 맞고 아이를 한 1시간 정도 지켜보신 다음에 퇴원 조치를 시켜주셨고요. 며칠간 집에서 제가 보육하면서 잘 회복을 했습니다. 그때 또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한 번 열경련이 일어난 아이들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마 이런 일이 또 생기겠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2주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너무나 무섭게도 2주 만에 또 한 번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커피 잠깐만 마실게요. 2주 동안 아이가 굉장히 또 건강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고 두 번째 열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한 그 전전날, 이틀 전부터 아이가 살짝의 미열이 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의 컨디션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거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열경련이 첫 번째 날 온다라고 저는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별 문제 없이 잘 넘어가는구나. 그리고 아이가 뭐 콧물이 난다거나 다른 증상이 있지는 않고 그냥 기초 체온 자체가 살짝 높은 정도였기 때문에 그때도 어린이집을 문제없이 잘 가고 있었거든요. 뭐 전혀 문제없이 세 번째 날도 잘 놀고 하원을 했어요. 오후부터 급격하게 열이 살짝씩 오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38도 정도를 이제 웃돌았을 때에도 아이가 전혀 문제없이 너무 잘 웃고 놀고 막 뛰고 저랑 잘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거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열제를 줄 때 아이가 38도가 넘더라도 따로 처짐이나 이런 증상이 없으면 바로 해열제를 먹이지는 말라라고 이제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이가 처지지는 않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다가 해열제를 먹이자라고만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갑작스럽게 아이가 또 이제 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본인 몸을 막 못 가누기 시작하면서 엎드리기 시작하고 약간씩 좀 처지는 게 보여서 바로 제가 해열제를 먹였어요. 방방아 괜찮아 하면서 이제 물을 먹여주고 있는데 또 한 번 제 품 안에서 아이 발작이 시작됐어요. 그때도 역시나 입술이 빠르게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몸을 덜덜덜덜 떨면서 경직이 되기 시작했고, 바로 이번에는 눈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깜빡깜빡깜빡깜빡 거리기 시작하면서 도도도도도도도 하는 이런 소리와 같이 약간 이런 식으로 몸을 이렇게 떨더라고요. 119 구급대에 전화를 하면서 바로 아이의 영상을 찍어놨었고요. 다행히 2, 3분 안에 또 한 번 경련은 멈췄고 재발작은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119 구급대원분들이 빠르게 도착해 주시고 아이의 상황을 보시고는 미온수 마사지를 계속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응급실로 이송을 하거나 하지는 않고 집에서 미온수 마사지를 계속 해주셔라 라는 이제 피드백을 들은 채 그분들은 돌아가신 거죠. 고열로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다행히 또 지금은 또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경련이 3일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따끈따끈하게 이 모든 상황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두 번의 열경련을 겪어보고 나니까 정말 엄마들이 아무리 배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내 아이가 그러고 있는 모습을 눈앞에 봤을 때는 패닉이 올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저도 물론 아이를 낳기 전에 언젠가 그런 열경련에 대해서 책으로도 보고 영상으로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워낙 저희 아이가 건강체질이기도 하고 이런 걸로 한 번도 고생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선 엄마들이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건 내가 뭔가를 해줘야겠다. 내가 충분히 이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어 라고 자만하지 마시고 꼭 어떤 상황에서도 119에 먼저 신고를 하시고 그 이후에 대처하시는 거를 먼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보통 일반적으로 열경련은 첫째 날 많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는 두 번째 열경련이 3일 차에 났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증상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부터 정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내 아이가 내 눈앞에서 열경련을 하고 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아이를 평평한 곳에 눕혀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있지 않은 어떠한 뾰족한 방해물이나 울퉁불퉁한 방해물이 없는 평평한 곳에 바닥으로 눕혀주시고요. 바르게 눕힌 다음에 호흡을 자가적으로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개를 옆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만약에 아이가 딱 붙는 내복을 입고 있다거나 좀 이렇게 단추를 잠그고 있는데 불편해 보인다라고 하면 무조건 아이를 다 벗기거나 그런 단추나 올가매고 있는 것들을 다 풀어서 아이가 쉽게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아이가 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로 옷을 벗기게 되면 또 아이가 근육 손상이나 이런 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위로 찢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중요한 거, 눕히셨다면 바로 영상을 3, 4초라도 찍어주세요. 발작 증상은 시작한 시간부터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 놓으면 그 시간도 기록을 할 수가 있고요. 아이의 증상도 빠르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서 영상을 꼭 3, 4초라도 찍어 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119에 신고를 하시고 모든 상황을 전달하시면 되고요. 비상센터에서 다 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하지만 엄마들이 또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건 자가적으로 숨을 잘 쉬고 있는지 호흡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로 통화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때쯤이면 발작이 끝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발작이 길어지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아까 초반에 영상을 찍어놨잖아요. 그 영상을 찍어놓은 시점부터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를 꼭 시간 체크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만약에 발작이 끝났다 라고 하더라도 재발작이 일어나지는 않는지까지도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사이에 119 구급대원분들이 집에 도착하실 거니까 그 이후부터는 엄마들이 하실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있거든요. 우선 엄마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너무 놀라다 보니까 아이를 막 깨워야 되나라는 생각에 물을 먹이려고 하다가 자칫 제가 예전에 그 승무원 때 기억이 나면서 물 먹이면 안 되는데 해서 제가 물을 안 먹였었거든요. 절대 물을 먹이는 행동을 한다던가 아이를 막 어떻게든 깨우려고 주물주물하면서 막 만진다던가 아이를 흔들어서 깨우려고 막 아이의 몸을 흔든다던가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의 모든 근육들이 다 경직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칫 엄마가 막 흔들거나 주무르는 과정에서 아이의 근육이 손상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입안에 손을 막 넣으려고 한다거나 스스로 심폐소생술을 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행동도 하지 마세요. 사실 제가 겪어보니까 보호자가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딱
딱히 있지는 않더라고요. 아이를 평평한 곳에 눕히고 영상을 찍고 119에 신고하면서 아이가 어느 정도 발작을 유지하고 있는지, 숨을 쉬고 있는지 정도만 체크하면서 119 분들과 통화하는 게 다예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정말 꼭꼭꼭 찍어 놓아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의 열경련이 시작한 그 대강의 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증상이 왔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119 구급대원분들이 오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엄마는 패닉이 와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처럼 응급 상황을 꽤나 마주해 본 사람인 입장에서도 그 상황을 막상 겪다 보면 머리가 하얘지고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영상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굳이 어떤 말 할 것도 없이 그분들이 알아서 상황 파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알고 계시면 좋은 정보가 있어요. 우리 아이는 안 그런 편인데? 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아이도 지금까지 21개월 사이에 정말 건강한 아이였고요. 감기가 난다고 하더라도 열이 잠깐 오르고 금방 떨어지던 아이였어요. 한 번도 열경련에 대해서는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아이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굉장히 당황스러웠거든요. 언제든지 우리 아이에게 5세 미만이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열경련이 온 아이들은 습관적으로 열이 오를 때마다 언제든지 이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인지하시고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게 대처하셔야 되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들어요? 아이가 38도가 넘어도 처지지 않으면 해열제를 바로 먹이지 마세요 라고 듣잖아요. 첫 번째 열경련이 왔을 때에도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열경련이 있는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37도가 조금 넘는다? 주시하셔야 되고요. 37.3, 37.5도가 넘기 시작한다? 바로 해열제를 먹여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빠르게 해열제를 우선 먹여주시고 아이를 지켜봐 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37에서 37.5도 사이에 아이가 처지지 않고 잘 논다라고 하면 미온수를 욕조에다 자작하게 받아두시고 짧은 시간 동안 아이를 물놀이 하듯이 놀아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굳이 미온수 마사지를 하지 않아도 열이 기화되는 작업을 그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열제를 먹이지 않아도 아이의 열을 빠르게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처음으로 열경련을 겪는 아이들이라면 당황하지 마시고 무조건 119에 연락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저처럼 2번, 3번째 겪는 일이다 라고 하신다면 119에 굳이 전화하실 필요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호자가 할 수 있는 대처 방안, 자발적으로 발작을 5분 안에 멈추고 스스로 호흡을 하면서 기절하듯이 잠을 잔다 라고 하면 미온수 마사지를 계속 해주면서 아이의 열을 낮춰주는 게 좋다고 해요. 근데 미온수 마사지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미온수를 수건에 꼭 짜가지고 아이를 닦아주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물이 흥건한 상태로 수건을 몸에 톡톡톡톡 누르듯이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물기가 이렇게 송골송골 맺혀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하신 다음에 빠르게 이제 선풍기나 이렇게 부채질을 해주면서 이 열들이 공기와 함께 기화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계속 해주시면서 5분에 한 번씩 계속 아이의 열 체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119 구급대원분들께서 해주신 말씀이 어차피 병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보호자한테 동일한 행위를 계속 반복시킨다고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해열제를 먹고도 1시간 안에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해열제로 교차 복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교차 복용 관련된 거는 워낙에 또 전문의들이 따로 영상 찍어놓은 게 많으니까 그런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이가 37도에서 조금 열이 오르는 것 같다라고 이제 느껴질 때 있잖아요. 딱히 증상은 없는데 아이 열감이 조금 미열처럼 느껴지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열성 경련이 있는 아이들은요, 우통을 벗겨주시거나 아주 얇게 입혀주시고 그런 하의는 입혀주시는 게 좋다고 해요. 자, 이렇게 제가 열경련에 대해서 있었던 일 그대로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대처하면 좋을지까지 좀 알려드렸는데요. 저도 체감하지 못하다가 막상 겪어보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돼서 엄마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이런 정보들을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100명 중에 5, 6명이라고 해서 내 아이에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너무나 흔한 일이고요. 지금까지 그런 적 없었던 아이들도 언제든지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증상이더라고요. 오늘 영상 여러 번 보시더라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 아이에게 절대 일어나선 안 되고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혹여나 우리 아이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저처럼 당황하지 마시고 정말 올바르게 잘
대처해 주셔서 아이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 엄마인가, 나 때문에 아이가 정말 너무 고생을 하고 있구나 라는 그 죄책감이 진짜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우리 아이들 잘 건강하게 키우는 거니까 같이 육아팅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다면 댓글로 같이 이런 정보들을 공유해 주셔도 정말 많은 엄마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럼 다음번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